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집행법 추정 정리할 건데요. 민국정으로 쭉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집행법의 출제되는 경향들이 이런 범위에서 출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편을 쭉 네 가지랍니다. 1편 있고, 제2편 있고, 제3편, 편을 크게 이제 집행법은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제1편에서는 집행의 총설 부분들입니다. 총설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 처음에 먼저 집행기관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집행관과 집행법원과 수서법원이 있는데 시험은 주로 이제 집행법원 파트에서 출제 이루어져요. 초기에는 집행관 파트에서 출제했지만은 지금은 집행법원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불복 절차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즉시 항고 아니면은 집행기 신청. 여기서도 한 문제가량이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집행 비용 파트들이에요. 이 세 가지 파트에도 주로 출제 이루어지고요. 제2편은 이거는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입행인데 여기는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1장에서는 이게 이제 강제입행 총설이 있습니다. 이 강제입행 총설에서 주로 배우는 것들이 첫 번째가 집행의 요건들이에요. 강제입행의 요건. 강제입행의 요건 파트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집행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 권한에 일정 경우는 집행문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강제입행 일반적 요건인데 시험은 집행 당사자 파트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권한 파트에서는 주로 출제된 것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제입행 선고에 있는 판결 아니면은 집행 정서입니다. 그 밖의 집행 권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강제입행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꼭 있어야 될 요건과 있어서는 안 될 요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소극적 요건을 이거를 집행의 장애 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져요. 세 번째가 집행의 정지와 집행의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49조 서류들이에요. 이것도 한 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강제입행의 불복이 있습니다. 이 불복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나눠가지고 집행문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가지가 있게 돼요. 집행 부여, 일단 이의신청, 거절적 이의신청, 부여의소, 부여에 대한 이의소가 있습니다. 그 밖에 청구 이유할 수 있는 청구 이의소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로서 불복할 수 있는 제3자 이의소가 있습니다. 이게 제1장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2장 부분에서는 이거는 집행의 보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예요. 집행 보호하는 절차는 세 가지가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행을 해서 재산을 명시하는 절차가 있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
그리고 채무자 재산을 주의할 수 있는 재산주의제도가 있어요. 여기서는 한 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집니다. 자, 제3장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행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집행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논을 가지고 강제 격리하고 그다음에 강제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은 강제 격리 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15문제에서 17문제가량이 출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3장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4장 부분들은 형적 격리제도가 있죠. 형적 격리제도가 있고 이 파트에는 요즘 거의 출제는 안 돼요. 제5장 파트에서는 이제 선박과 자동차와 그다음에 항공기나 건설기계 부분들인데 우리 시험은 선박하고 자동차 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가량이에요. 집행 보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제6장으로서 이거는 동산집행이 있습니다. 동산집행이면은 결정해야 되겠죠? 유치동산 하나이면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이 비금전채권 집행이에요.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4편이 보전처분 파트인데요. 이 보전처분 파트에서는 앞에 있는 서설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보전처분 신청과 그 심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에 관해서 채무자가 불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서설 파트에서는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 관할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전처분의 당사자 문제하고 보전처분의 요건 파트가 있는데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피분 권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져요. 보전처분 서술 파트에서 많을 때는 두 문제가량이에요. 두 문제. 채무자 구제수단은 세 가지 있는데 이거는 286조하고 287조하고 288조가 있습니다. 이건 보전처분 이의 신청이고 이거는 본안의 최저명령 사건이고 이거는 사정 변경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량은 반드시 실제 이루어져요. 그 밖에 보전처분의 집행 문제입니다. 집행과 집행의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본집행으로 이전. 여기서도 한 문제가량 실제 이루어집니다. 보전처분에서는 많을 때는 5문제가량이에요. 4문제, 5문제. 비금전집행은 요즘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종전에는 대체집행하고 간접강제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유체동산의 경우는 한 문제가량은 출제가 꼭 이루어져요.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제팀에는 유치동산의 경우는 주로 셋 중에 하나예요. 압류 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압류하는지 그 문제하고 또 유치동산의 경우는 이중 압류하고 배당료가 있습니다. 그 유치동산의 경우는 배우자의 지급 요구 신청 제도가 있어요. 주로 출제되면 여기 출제됩니다. 채권 집행에서는 여기도 4문제에서 5문제가량이에요. 여기에서는 한 문제라고 그랬죠? 한 문제. 그리고 강제집행 총설 파트에서는 이 네 합쳐가지고 이게 4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많을 때 한 문제, 2문제예요. 그럼 출제 비중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이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격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많을 때는
최소한도로 15문제에서 17문제가량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강제입행 총설이죠. 강제입행 총설 파트에서도 약 4문제, 5문제가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되는 거 있죠? 이렇게 채권집행 파트. 채권집행 파트에서도 4문제, 5문제가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있는 거 고전치원 파트. 여기도 마찬가지 4문제에서 5문제가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4가지 파트에서 최소로 잡으면은 여기 12개, 27개예요. 최소 27개에서 최대로 잡으면은 32개가 되는 겁니다. 최소 27개, 최대 32개.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한두 문제. 이쪽에서 한 문제 있죠? 유성란에서 한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쪽에서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향들이에요. 공부할 때도 출제 경향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민국정대형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행기관 파트인데 집행기관은 집행법원 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집행관 파트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집행법원인데 토지에 관한 법 3조에서 집행을 실시할 것이나 실시한 것을 관하는 지방법원이 같습니다. 지방법원이면은 본원과 지원이에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을 말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 이거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저당명기 실적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정에 있는 법원이 관할 것 같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명문제는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 보통 재판 법원이지만은 일정한 제재 사유를 할 경우는 명시실시법원이 관할 것 같습니다. 재단주의는 항상 명시 열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 것 같게 돼요. 부동산의 경우는 소재지 법원이고 자동차 설계도 자동차 설계는 사용 근거지입니다. 선박은 소재지예요. 채권의 경우는 채무자 보통 재판정인 법원이 관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하는 법원이 관할 것 같고 있고 채권 가압류는 가압류 명령하는 법원이 관할 것 같습니다. 토지 관할 위반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집행이 사유가 되고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러나 취소됨이 없이 집행열치가 끝나면은 더 이상 하자는 닫지 못합니다.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전속 관할은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재판적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A적으로 일괄예고 경우만 적용을 돕니다. 4번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다. 꼭 체크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전속 관할은 합의 관할, 변론 관할, 관련 재판적 세 가지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재판적 규정은 A적으로 부동산 일괄 경매, 부동산 일괄 예고 경우만 적용하게 됩니다. 직무 관할은 대부분 업무들이 사법화장 업무로 넘어갔어요. 지방은 단독판서 업무로 남아있는 거는 거기 있는 것들인데 거기 2번에 있는 건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재판과 인도명령 관리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집행에 출심에게 제한학건과 채권특별항명령과 암제금제 채권의 법명령이 있습니다. 집행보조 절차에서는 재단명시 절차만 단독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은 따라서 두 가지 있죠. 세무불이행제 명부등재, 이 재판하고 재산주의죠. 재산주의 두 가지는 사법화장관이 담당합니다. 선박과 항공기강제입행이고요. 따라서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는 이거는 사법장관, 사법화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강제관리이고요. 6번에 보존처분재판과 집행절차입니다. 보존처분에서 사법화장관은 권한후 취소명 사건과 보존처분후 집행 취소 사건이어야 돼요. 보존처분 집행 취소 사건은 두 가지는 사법화장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들이 근년 시험 끝나면은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7월 1일부터는 부동산의 인도명령과 관리명령이 있죠. 인도명령과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명령 이 두 가지하고 채권 집행에서 채권의 특별 항목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은 7월 1일부터는 이 업무가 사법과정원 업무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시험 보고 나서 바뀌기 때문에 시험 보기까지는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지방원 단독 판사 업무로 남아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시금은 관할 특례 규정은 22조 규정, 이거는 법조문 자체이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꼭 출제됩니다. 자, 뒤에 집행문화 재판인데, 집행문화 재판은 결정형식으로 재판하게 돼요. 그러면 결정형식 재판 시의 심리 방식이, 결정형식의 재판 시의 심리 방식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민소법에 있는 134조입니다. 민소법 134조는 1항은 그런 결정력 재판 시에는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이게 1항입니다. 2항은 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그 바깥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2항은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에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그 바깥 참고인 이를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의무적 변론이고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번 절은 필요적 신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신문한 경우.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먼저 출시명령에서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압류 채권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압류 채권에 관한 특별 행정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심 법원이 대체재권과 간접강제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을 행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3번의 줄로 실제 이루어졌어. 3번에 있는 거.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죠. 대체집행과 간접강제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문화 재판의 불복은 즉시 항고 아니면 집행기 신청인데, 다만 판사가 소리할 경우에 즉시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 사업과제에 한 경우는 즉시 항고 적이 없어가지고 사업과제로 처분에 관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즉시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할 때는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유서나 보증 제공 서류는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와 재판 시에 사업과제로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본으로 송부할 때 인지가 촉구되지 않은 경우만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각하랍니다. 보정명령은 인지비처 시에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항고 이유서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이유서 부제출 또는 보증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정명령 없이 각하를 합니다. 자, 배당 피의의 신청인데요. 종전에는 이해가 완결되지 않을 때는 이해 없는 부분은 배당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종전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 규정이 이제 그대로 적용돼요. 17년도 7월부터는 이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의가 없는 부분은 배당을 실시하도록 개정이 있는 겁니다. 배당에서 이해를 한 경우에 이의가 없는 부분은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사건에 관해서 채권자들이 좀 모여 있어요. A, B, C, D 이런 자들이, 이 자들이 지금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A가 B에 대해서 그런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물론 B가 이해를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면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당하고 인정하면은 인정한 대로 배당표를 바꾸면 되는데 배당 이해에 관해서 B가 너의 나한테 이해를 해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자면은 그때는 전부 사건 전부를 판사에게 송부시켜 줍니다. 이게 정정 규정들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된 후에는 여기 이 있는 부분 놔두고 이 없는 부분 C하고 D하고 E는 그대로 배당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 있는 부분만 배당을 이어범시키면 돼요. 이게 배당표현의 이해신청이고요. 5번 취구와 통지 규정인데 집행권은 당사자의 기타 관계인의 통지를 법원 사무관이나 집행관에게 그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의 통지는 반드시 집행관의 이름을 해야 돼요. 무인의 통지, 남을 감이 없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나 통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통지는 집행부원이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집행부원에서 사법허자관 명의로 통지하는 겁니다. 무인의 통지는 사법허자관 명의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2번 집행규칙이죠. 규칙에 관한 통지의 경우인데 통지받을 자가 유곡 소재를 명의는 통지를 생략합니다. 그냥 규칙에 관한 통지가 하나 있는 것이 규칙 23조 규정들이에요. 거기 1항 규정은 강제입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입행의 속행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승계집행부터 집행청문을 제출하는 겁니다. 1항 규정. 그런 경우는 집행 개시 후 누가 승계된 경우요? 개시 후 채권자가 승계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측이 승계했으면은 이 승계인은 반드시 승계 집행리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 줘야 돼요. 이게 1항이고, 그리고 2항은 그런 집행권의 정본이 제출되면은 법원 사무관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이게 규칙에 정한 통지 하나예요. 3번은 채무자가 이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통지를 생략합니다. 이게 법 규정들이고요. 4번 취급받을 사람이 유곡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최고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때 공고 1주가 지나면은 최고로 소유를 행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판례가 104조 2항 통제죠. 104조 2항은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이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입니다.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이해관계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는 법에 규정된 통지이기 때문에 통지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아주 출제 안 되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뒷페이지요. 집행일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즉시항고 아니면 집행기 신청인데요. 먼저 즉시항고는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문호 재판원에서 즉시항고를 했다는 규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거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이 되는데 여기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이란 강제입행을 개시한 뒤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합니다. 강제입행을 개시한 뒤 살펴보시고 따라서 보존처분은 집행 개시 후 재판이 아니에요. 보존처분의 재판들은 이런 집행 개시 후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해서 이 재판에 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이 즉시항고는 전부 다 15조 즉시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즉시항고는 민수법상을 즉시항고가 되는 겁니다. 민수법상 즉시항고는 항고 이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요즘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이 시정을 하는 겁니다. 판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때는 허용되는 겁니다. 항고권자는 채권자와 채권자 이해관계는 3자가 돼요. 일단 항고권자와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 항고장을 송달하지 않게 돼요. 단 매각 허브 결정이 된 항고에는 항고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짓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즉시 항고 이유는 항상 절차상 하자만이 사유가 돼요. 실질상 하자는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단 다목구 실행 절차에서는 실질상 하자도 항고 사유가 됩니다. 방법은 재판을 고지받아놓던 일주의 훈련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10일 이내에 항고이사를 제출하는 겁니다. 즉 항고장 제출주의 강제주의 유치했고 그리고 항고심은 사후심입니다. 항고심은 사후심이에요. 이게 민수법상으로 취시한 건 다른 점이죠. 민수상 취시한 거는 성격이 속심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상 취시한 거는 성격이 사후심이어야 돼요. 만일 이번처럼 항고장이 항고원에 직접 제출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기록을 송물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 항고기관 조세본은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 현재를 기록을 합니다. 3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이 아닌 경우에 즉시 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 모두에게 고지로부터 지나게 됩니다. 규칙 규정인데 규칙 규정 3번도 자주 나와요. 4번 선고를 요하지 않는 결정은 고지 전에도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시 양도명에 대한 특별 흥망에 대한 적시 항고를 말해야 돼요. 그러나 선고를 요하는 결정은 선고에만 항고할 수 있게 돼요. 선고를 요하는 결정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매각 허브 결정입니다. 집행정지 문제인데 즉시 항고는 어제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잠정처분을 통해 가지고 잠정처분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정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 잠정처분은 네 가지 항고보원이 직권을 하는 것이고요. 항고 직권. 그러나 단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은 법원에 있으면은 이때 원심 법원도 그런 잠정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항고법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은 집행의 정지만 가능합니다. 잠정처분은 즉시 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잠정처분은 불력하지 못합니다. 이때 판례, 즉 15조 6항에 따른 정지재판은 법원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는 실질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에 관해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은 그런 즉시 항고하게 되면은 즉시 항고로 앞에 있는 재판은 미확정이 돼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잠정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확정된 효력이 있는 것들이 법의 4가지 있고요. 매각허브 결정, 강제執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채권 후 특별형사명령, 선당 운행 결정, 정명령이 있습니다. 매취 특수한장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규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정평에 따른 침해방지치고 취소명령과 7번 애탁유가증권으로 특별형량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8번 해가지고 하나 추가시키면 돼요. 초록에 있죠? 초록에 있는 거. 전자등록주식입니다. 이게 추가됐어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해서 특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법에 5가지, 규칙에 3가지 있게 돼요. 자, 원심법원은 재판하게 되는데 먼저 항고장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가지고 항고장이 법의 규칙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는 원시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하고 항고인이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려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겁니다. 이게 항고장 각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원시법원은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첫 번째, 항고장에 항구일을 적지 않고 그리고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면은 즉시 항고를 각하하는 항고 각하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항고 이유 기재가 규칙에 위반한 때입니다. 세 번째, 즉시 항고가 부족하고 보정할 수 없으면 명확한 경우요. 즉 이해관계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시법원은 자기 재판을 스스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제도관입니다. 그러나 제도관이 형되지 않은 것들은 거기 첫 번째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제도관은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정처분 이의재판은 적시항고이고 세 번째는 사정비하고 취소재판은 적시항고 경우가 있습니다. 추력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추력이 하나 있는 거. 네 번째는 이거는 특별사정으로 해가지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때 적시항고인데요. 그때는 원시법원은 제도관 시키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286조 1항인데요. 1항이 이게 보전처분에 관한 이의재판입니다. 보전처분 이의시장 재판하게 될 때는 심리 방식이 이게 판결 절차와 유사하는 겁니다. 판결 절차와 유사한 심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즉시항고 경우에는 원시법원은 제도관 항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86조를 1항을 이거를 준용하는 규정이 뒤에 두 가지 있게 돼요. 288조하고 300조입니다. 여기서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288조는 사정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고 300조는 특별사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입니다. 자, 사건 기록을 성분을 보시고요. 항고번호 재판인데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원시재판에 있을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원시재판을 경정합니다. 즉 원심 결정을 변경하거나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상당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다만 매거 허브 결정 즉시항고의 경우는 항고번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시재판을 취소만 해야 돼요. 새로 매거부 결정은 반드시 원시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이죠. 원시법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항고번에서는 새로 매거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항고인데 제항고는 항고번호 재판행원에서 다시 불복하는 거죠. 항고재판에 다시 불복하는 거 이게 제항고가 돼요. 이 제항고에는 두 번째 줄 집행상 즉시항고와 제항고에 관한 규정 즉 제항고 절차에는 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제항고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고 규정들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차이는 이유서 제출 기간에 열어 있어요. 상고가 적용되면은 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러나 제항고에 15주를 적용하면은 제출 기간은 10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소송법상 즉시항고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어떤 재판에 관해서 여기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즉시항고가 15주가 아니라 소송법상에 즉시항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는 재판이에요. 두 번째는 보전처분 이의재판에 대한 적시항고, 세 번째, 저도명령을 불이행으로 위한 보전처분 취소재판한 적시항고, 네 번째, 사정비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재판한 적시항고입니다. 2번, 3번, 4번이 최근에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섯 번째, 지산조위에서 허위 제출이나 허위 자료 제출이나 제출 거부한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 적시항고가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 재판 적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번호 재판이 아닌 것들이에요.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호 재판이 아닌 것들입니다.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번호 재판이 아닌데 여기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즉시 항고는 전부 다 인수법상의 즉시 항고가 되는 겁니다. 뒷페이지요. 7번도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말소 결정에 대한 채권자 즉시 항고의 경우요. 집행비행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전부 다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번호 재판이 아닌 것인데 즉시 항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은 이 즉시 항고는 민소법상의 되는 겁니다. 즉시 항고는 항고 이유에서 제출항고에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항고인데 특별항고는 잠재처분 재판이 있습니다.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나 정지결정 모두 분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집행 후에 대한 이해재판이에요. 2번은 출제로 이루어졌어요. 집행 후에 대한 이해재판은 특별항고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집행이해 재판이에요. 16조 재판. 16조 재판도 원칙은 불복불가합니다. 불복불가하면은 그때는 오로지 특별항고안이 가능하게 돼요. 단 이 16조 재판이 이게 7조 1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원칙은 불복하지 못한다. 단 7조 1항 요건을 구비하는 즉시 항고를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항고의 경우는 제도구안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특별항고를 제기할 것을 항고를 제기한 경우는 특별항고로 선회하여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집행기일 신청인데요. 이게 16조죠. 집행기일 신청. 이의 대상은 먼저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면은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아닌 사실행위는 집행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사실행위 보는 거, 사실행위 화살표 하시고, 이거는 매각 물건 명제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집행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행위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집행관이면은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집행관의 지킬 절차와 집행관의 임거와 집행의 실체와 수수료 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추록에 집행관이 철거집행이죠. 철거집행을 이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요. 실시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집행이유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추록이 있을 거예요. 이유 사유는 집행절차의 형적 하자여야 돼요. 형적 하자를 집행권 흠이나 개시효권 흠이나 집행청의 사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49조 정지나 취소 사유 있으면도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거 49조 서류제출이죠. 49조에 그런 취소 서류제출 서류 제출을 따른 취소 결정은 이거는 즉시 항고 여기에는 1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조 적용하지 않으면 1항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즉시 항고하지 못하면 불복은 집행이유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항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인데 이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취소결정은 고지되면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49조 서류일치에 따른 취소결정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집행문호 사고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유예 소멸한 미행권일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은 채무자는 집행유예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정 사유들은 그런 집행유예 사유가 되지 않게 돼요. 단 담보규칙 절차에서는 실정 사유도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 겁니다. 신청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이관계인 3자가 있어요. 단 경매 절차에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자죠. 입찰 참가 예정인 자. 입찰 참가 예정 사실. 예정인 것으로는 이 자는 집행유예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이 적게 없게 돼요. 이것도 판례로서 출제 이루어졌고요. 상대방은 협력적 절차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없는 겁니다. 신청할 때는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집행유예 신청에는 항고이유 사후 제출 강제유예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의재판 장치까지 이유를 취하는 것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신청은 집행 개시 후 집행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집행 종료된 후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판례, 매수인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서 성달이 부적함에도 대금을 면하는 이유로 재명을 한 경우에는 전매수인은 결정이 확정 이후에는 더 이상 집행이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관할은 집행 부분이고요. 심리는 입증 정도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재판에서도 2번이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처분권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요. 인용결정은 49도 의료서류가 돼요. 49도 의료서류. 집행유예 신청 인용결정은 49도 의료서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재판. 49도 의료서류가 돼요. 답은 이의재판에서는 재산 자백이나 자백간접 규정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4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불복, 아까 설명드렸죠? 불복, 원칙적으로 불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복은 집행, 특별한 거라고 그랬죠? 특별한 거에 가능합니다. 단 A적으로 실제 일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즉시한 거는 가능합니다. 판례, 특별한 것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관해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한 표시와 항고문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고장을 서는 법원은 이를 특별한 거로 봐서 소송 기록을 법원에 송고시켜주는 겁니다. 정부도 이게 잘못 제문식이죠. 이게 위식의 불복시 이게 처리 방식이에요. 잘못 제문식으로 불복했다 해가지고 그 신청을 기각 또는 각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래 방식대로죠. 본래 방식대로 불복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집행에서 모든 것들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참여처분인데 참여처분은 직권으로 합니다. 참여처분은 불복하지 못하고 집행 정정하는 거하고 참여처분은 이의재판을 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판례 사안들 첫 번째, 공탁 사유신고 가결정의 불복이고요. 두 번째, 경미절차 취소에는 불구하고 법원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경미절차 취소 사유, 이거는 96조의 경우요. 96조에 그런 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취소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96조) 취소가 있는데 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집행유예를 불복해야 돼요. 세 번째, 집행법원에 직위탁 선고와 자격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집행유예를 불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집행법원이 취업가 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적 없이 매가허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가처분 해제 신청서가 유효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초탁에 발서된 가처분 기입 등기의 말소 효력을 가능한 방법과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취하서 이전은 가처분 신청 취하서 이조 이걸 가지고 지금 가처분이 말소적탁이 이루어졌어요. 신청 취하서 이전은 이거는 가처분 명령으로 소멸입니다. 어떤 명령으로 소멸이다. 이거는 실추상 사유가 돼요. 그런 실추상 사유는 집행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원에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7번은 가처분 결정, 취소 결정 정보 제출에 따른 간접 강제 결정 취소 결정입니다. 이거는 49조 2호서야 되겠죠? 49조 그런 1호 서류 제출에 따른 취소 결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즉시한 거 아니라 집행 이유로 불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판례, 집행 취소 제출.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즉시 항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겠죠? 잘못된 방식을 보시 처리 방식. 지금 즉시 항고장 이렇게 됐지만은, 그때는 집행이 한 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추록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판례에 있는 거. 추록 1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판례. 자,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인의 청구유소, 그 사실증명 서류하고, 그 집행정지재판의 장관이 제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배당을 중지했다가, 청구유소에 따라서 추가배당을 받는 경우는,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집행이 대신에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 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다는 취지로 배당의 소를 제기했으면은 배당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예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상의 배당의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을 서로 추가배당표를 격리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했어요. 이자가 집행력이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라는 겁니다. 이자에게 배당기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자는 채무자는 나중에 청구 이유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 소를 제기하고 플러스 여기다 잠정처분 재판도 얻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소호 제기 증명서하고 이 재판, 이 두 가지를 재판서를 이거를 배당 법원에 이거를 제출해 줘야 돼요. 제출하면은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배당액이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제출하면은 그때는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출하지 않고 배당을 실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을 중지하고 있다가 청구유소 판결에 따라 가지고 청구유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 배당을 절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 배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이법이 됩니다. 그럼 이를 이유로 채권자는 집행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록에 있는 판례가 최근에 실제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전 페이지 집행비용 파트인데요. 집행비용은 강제비용 개시, 준비와 개시, 실시, 종료와 관련하여 직접 생기는 비용을 말하는데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미래에 연합해야 돼요. 단 재매각 취소 경우는 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비용에는 추록 판례 있죠. 추록에 있는 판례.
그런 집행원 없이도 배당자로부터 각 채권의 우선에 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전부가 아니라 당해 경매를 통하여 모든 채권을 위하여 해당 비용으로서 성격을 지은 공익비용이 항하게 되는 겁니다. 집행비용 의의예요. 종류는 집행을 위한 비용이 있는데 집행을 위한 비용은 준비비용과 실시비용이 있는데요. 준비비용은 가로에 있는 거 집행 후에 관한 비용과 집행문헌 송달 비용과 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한 비용과 강제입행 신청을 위해서 출석한 출석 비용과 각종 공적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지출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준비비용은 강제입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료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시비용인데 실시비용은 수수료, 석유료, 집행관 수수료, 각종 통지 공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출석일당 예비 이거는 집행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출석일당이죠. 출석일당과 예비입니다. 그리고 보존채권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집행 실시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어야 돼요. 따라서 보존명령 송달료라든지 매각기일 출석비용이나 배당류 중기 외에 채권자 사줄 비용은 집행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이 아닌 것들, 첫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 상속 등기할 경우에 상속 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그런 집행비용이 아닌 것들은 이게 집행비용이 아니면은 채권자는 이거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집행비용이 되면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집행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고요. 사행위 취소이죠. 사행위 취소 경우에는 그 취소로 생기는 각종 소송비용과 이런 것들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번은 수익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이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 취하나 절차 취소로 종료된 경우의 비용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단 이중빙의로 개시인 경우에 전후 절차가 취하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속행경리 절차를 위하여 유용하게 되면은 선행 절차나 행위를 위해서 치른 비용은 속행 절차의 집행비용으로 되는 겁니다. 아닌 거 네 번째 소송비용 확정 절차 비용이에요.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의 비용 신청 비용 이거는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중압류가 된 경우인데 부동산에 이중압류가 있으면은 이 이중흠유가 있어요. 이중흠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절차는 선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뒤에 두 번째이죠. 후행압류 비용. 후행압류 비용은 여기 있는 비용들은 집행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절차가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체동산의 경우에 유체동산에서 이중압류가 있으면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절차가 일이 진행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행압류 비용이든 후행압류 비용이든 모두가 집행비용으로서 배당받게 되는 겁니다. 밑에 유체동산인 분들이고요. 뒤로 넘길게요. 엔합인데 엔합은 채권자 엔합을 해야 돼요. 다만 소송 구제를 받은 자는 집행비용 엔합이 유예되는 겁니다. 이때 소송 구제는 구제 결정을 받은 자의 세력이기 때문에 피구제자 승계인이 집행 시작할 경우는 승계인이 세력의 구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번 국가나 자치단체나 공무단체가 신청한 경우도 엔합을 줍니다. 자, 엔합발 표현들은 보시고요.
판례 세 번째 밑에 있는 거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연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 보조는 집행비용이 되는 겁니다. 연합 불이행 효과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연합한 비용을 돌려받는 게 추심이에요. 추심은 첫 번째, 매각 절차나 한거 절차를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집행같이 비금전집행의 경우는 별도로 집행비 확정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를 집행으로 하여 채무자와 다른 산하에 따로 금지집행을 해서 추심하는 겁니다. 2번, 그 절차 내에서 변화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비 확정 결정을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 서로 속하는 거 흥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쓴다고 그랬어요. 3번, 집행개시 후 본안 청구가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런 집행비용 채권이 남아있으면은 그런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집행을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비용도 집행비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부동산 명도 강제입행 후 집행비용에 관한 집행번호, 집행비용 확정 결정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이 부동산 명도 강제입행과 집행원의 확정 판결형 경멸처럼 추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변상인데 변상의 경우는 집행비용을 추심을 했어요. 그런데 채권자의 집행권한이 나중에 파기된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에 강제집행 기초가 된 집행권한이 파괴되면은 채권자는 추심한 비용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2번, 이때 집행권을 소극적으로 취소하는 재판만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권으로 집행을 소멸시키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록에 있는 판례 있을 거예요. 추록에 있는 판례 1페이지 마지막 걸. 그 강제집행의 기초에 대한 판결이 파기되면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변상할 금액은 채무자 신청을 받아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집행비 확정 절차는 별결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최근에 출시된 판례이고요. 비용 확정인데 집행비용 확정 절차이죠. 집행비용의 확정 절차. 그럼 집행비용의 확정 절차에서는 그런 집행비용의 수액만 정하는 겁니다. 집행비용의 수액만 정하는 거고요. 변상 의무 자체의 중부를 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행비용 확정 절차, 확정이죠. 이에 관한 적시한거인데 이 적시한거는 15조가 아니라 민소법상을 적시한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소법상 적시한거는 항고이호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2번 판례이고요. 집행 확정 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 집행 총설에서 배울 부분들이에요. 배울 부분들. 결국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먼저 집행기관 파트이죠. 집행기관에서는 요즘에서는 여기에서 주로 출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집행법원에서. 그리고 민사집행의 불복이 있죠. 민사집행에서 불복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시항고와 아니면 집행의 신청. 즉시항고는 해당 규정에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집행이 일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집행비용 파트들이에요. 앞에 총설에서는 셋 중에 하나가 출제 이루어집니다. 금융에도 마찬가지로 출제될 걸로 봐요. 금융에 출제되면은 이 파트 아니면은 여기 이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집행비용은 새로운 판례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기존 판례 반박들이에요. 여기서도 한두 번째가량에 출제될 걸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쉬고 당사자 파트 하도록 하죠.